자, 안녕하십니까. 강원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에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이 이제 회계라는 과목이죠. 자, 여러분들 회계라는 것은 가장 많이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굳이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계입니다. 이 회계랑 관련돼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수요자가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 회계를 배우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를 배웠을 때 이 회계 쪽 관련돼서 제일 최고봉의 자격증은 당연히 공인회계사죠.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제 세무사가 있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자, 이러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은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한국세무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산세무죠.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이라는 자격증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 자, 여기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세무정보처리 1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무정보처리 1급, 세무정보처리 2급, 그리고 회계정보처리 1급, 회계정보처리 2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준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것은 이제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뿐이고요. 자, 이거는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의 전산세무를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시행하는 이 시험을 응시를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있어요. 3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경관리사입니다.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회계관리 1급,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2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한국세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공인회계사에서 시행하는 시험 두 가지는 이론과 실기라고 하죠. 실기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3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이 자격증은 100% 이론 자격증입니다. 100% 이론 자격증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서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자격증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급수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회계원리입니다. 회계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회계원리,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 네,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부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중에서 회계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회계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각 자격증에 대한 것들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라든지 한국공인회계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또는 뭐 3일회계법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전산 세무 1급에 나오는 시험범위라든지 세무정보처리 1급 재경관리사에서 나오는 시험범위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회계랑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회계원리, 가장 기본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이 이제 회계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계원리에서 이 회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이 전공자도 회계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아직도 회계는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근데 취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회계원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라는 것을 딱딱하고 어려운 회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의 뜻부터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부터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회계는 언어입니다. 기업의 언어이기 때문에 기업의 언어예요. 우리 영어,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못해요. 근데 영어 많이 단어 외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문장을 많이 익숙하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계라는 과목을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적용하시고 이걸 매일매일 수업 들을 때는 분명히 저랑 같이 강 선생과 같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갔는데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문제를 딱 풀으려고 하면 딱 막힙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는 어지간한 거는 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딱딱한 회계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턱 숨이 막힌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딱딱한 용어로 기업의 언어인 회계 용어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문제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풀어서 문장이 익숙해지면은 되는 겁니다. 문장이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 회계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란 뭘까요? 회계의 뜻을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면 회계의 뜻을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계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자, 정보를 제공을 해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턱턱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아니면은 미래에는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삼성전자를 쫓아가서 저 삼성전자 주식 살 건데 당신네들 정보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혼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집에 앉아서 또는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회사의 정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사입니다.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와 같은 투자자도 있을 테고요. 투자자 또는 뭐 회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저 무슨 회사인데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러십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대출해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이 얼마가며 맞잖아요. 그죠?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그리고 은행 뭐 돈을 빌려주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채권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하다못해 경영자 또는 종업원들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면 나는 이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회사가 경영이 많이 어려운 것 같으면은 많은 종업원들도 어떡합니까? 그만두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업원들조차도 우리 회사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까지 모든 사람이 정보 이용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정보 이용자한테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느냐면 재무상태표라든지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가 있으며 빚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표현해 놓은 하나의 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뭐 등등등등 이런 정보를 전자공시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이용을 해주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보고서라는 말을 쓰는데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는 말을 씁니다. 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다 적어볼까요? 우리 재무제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재무제표에 뭐가 있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본변동표.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것도 있고요. 현금 흐름표. 그리고 주석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석. 네,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재무제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놓게 되면 우리 같은 이용하는 사람은 여기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의 뜻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이러한 정보는 매일같이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매일같이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계부를 매일매일 쓰시는 분들 가계부를 매일매일 쓴다라고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1년치 한꺼번에 쓰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년치 한꺼번에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매일같이 돈이 들어오고 매일같이 돈이 나갈 텐데 그것을 장부에 매일같이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장부에 매일같이 기록하는 걸 2글자를 딱 따면 뭐가 되느냐면 부기가 되는 겁니다. 부기. 그래서 지금은 부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회계원리 이전에 부기를 먼저 배웠었어요. 회계원리 이전에 부기를 먼저 배웠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기의 뜻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부기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기의 뜻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부기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부기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눠져서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가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돈이 남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단식부기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식부기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식부기를 배우겠습니까? 복식부기를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복식부기를 배우는 거죠.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복식부기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업을 크게 영리기업하고요.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기업. 기업에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부기라고 그랬으니까는 부기를 단식부기, 복식부기라고 나눠줬듯이 기업을 돈을 벌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으면 영리기업이고요. 학교처럼 아니야, 나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비영리기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리기업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영리기업은 단식부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복식회계, 단식회계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리고 부기를 단식부기, 복식부기, 기업을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제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즉 영리기업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배우는 거다. 우리는 비영리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리회계라는 말을 쓰고요. 영리회계라는 말을 쓰고요. 영리회계.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영리회계, 비영리단체에서 쓰는 것을 비영리회계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리회계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리회계를 배우는 것이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부기랑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 회계 배운다며? 회계가 뭐니? 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회계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데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야,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 가서 봤는데? 삼성전자 쫓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LG전자 쫓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우리 같은 이용자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는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은행, 경영자, 종업원, 잠재적 투자자까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모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죠? 정보 이용자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을 재무상태표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무제표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재무제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매일 이러한 정보를 만들려면 매일매일 같이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다라는 말을 쓰고요.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으면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으면 복식부기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기업은 크게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은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영리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기업은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고 비영리기업이 단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리회계 또는 뭐라고 하느냐면 비영리회계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뭐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암기라든지 뭐 굳이 그런 것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을 한번 차려볼까요? 기업. 자, 이 기업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 이제 영리기업이에요. 영리기업. 아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리단체에서 사용하는 영리회계를 배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리기업입니다. 크게 개인기업하고요. 개인기업하고 그 다음에 법인기업,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주식회사가 되겠죠. 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단 자본금 관련된 회계 처리만 틀립니다. 자본금 관련된 것만 틀리고요. 자본금 관련된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은 요 개인기업을 한번 차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회계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뭐 거대하게 나는 큰 주식회사를 차릴 거야. 이렇게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뭐 나는 식당을 차릴 거야. 나는 네일샵을 차릴 거야. 나는 학원을 차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학원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선생 회계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강선생 회계학원을 차리려고 그래요. 제가 강시니까 강선생 회계학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차리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예상 자금이 만약에 2억 원이다. 예상 자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을 다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출도 안 해줍니다. 자, 예상 자금이 2억 원인데 이 중에서 2억 원 중에서 내 돈이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내 돈이 1억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조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5천만 원 받으면 되겠죠. 대출 5천만 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은 얼마가 되느냐면 2억 원이 됐습니다. 2억 원이 됐습니다. 자, 강선생 회계학원을 차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자금이 2억 원이다. 내 돈이 얼마? 1억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대출은 얼마? 5천만 원이 될 테고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탈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때 총 재산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산. 그러면 자산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돈 포함해서 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대출받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출받은 것을 부채라고 하고요.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갑 속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 돈이다. 대출받은 건 없는데요. 만약에 지갑 속에 돈이 3만 원이 있어요. 지갑 속에 돈이 3만 원 있습니다. 총 재산이 3만 원이죠. 총 재산이 3만 원이에요. 대출이 없어. 그러면 내 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3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갑 속에 돈이 3만 원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아침에 엄마한테 꾼 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은 3만 원인데 엄마한테 꾼 돈이 3만 원이면 내 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는 돈 토탈 있는 재산을 우리가 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산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리든 엄마한테 빌리든 누구한테 빌린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빌린 돈을 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금 3만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3만 원이 다 엄마 돈이에요. 그러면 내 돈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죠? 자,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엄마한테 빌린 돈이 아니야. 다 내 돈이야. 그러면은 자본이 3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우리는 내 돈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래서 이거를 자본을 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 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본 등식. 여러분들 자, 우리 회계 이제 공부로 돌아왔죠.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공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라는 공부는 이해하셨으면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 자, 눈 감아 보세요. 내가 학원을 차릴 때 필요한 예상 자금이 2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억 원 중에서 내 돈이 1억 5천만 원 있으면 대출을 5천만 원 받으면 토탈 재산이 2억 원이 된다. 이 토탈 재산 2억 원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자산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대출받은 것을 부채, 뺀 나머지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돈,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자, 눈 떠주시고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 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자본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지만 자, 외형도 중요하죠. 외형도 중요합니다. 외형.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세계 1위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본 기준이 아닙니다. 자본 기준이 아니라 외형, 자산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100억짜리 빌딩이랍니다. 100억짜리 빌딩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뭘까요?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뭐라고요? 네, 자산이죠, 자산. 자산이 100억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근데 그 소개팅 상대방이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해, 나 대출이 90억이야. 대출이 90억이랍니다. 그럼 100억 재산가 중에 대출이 90억이니까 결국은 내 돈이 10억이죠. 물론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억에 비례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억짜리 소개팅 상대방이 있습니다. 100억짜리 재산을 가진 소개팅 상대방인데 나 대출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 내 거예요. 와, 그죠? 근데 100억짜리 빌딩 중에 90억이 대출이면 10억이 내 돈이란 얘기죠. 그런데 소개팅 상대방이 나 대출 90억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당신 재산 얼마예요? 그러면은 나 100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형은 자산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산은 두 개 더해준 거죠. 항상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겁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보를 제공을 해줄 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회계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팅 나가서 100억짜리 재산이 있는데 나 대출 빼고 나면 10억이 내 재산이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아니면은 나 100억 자산가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후자겠죠? 그죠? 나 100억 자산가야. 외형적인 걸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걸 갖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작성되는 서식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갖고 뭘 작성을 하느냐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재무상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산 기준으로. 자, 그러면 좀 빨랐나요? 천천히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자금 2억 중에서 내 돈이 1억 5천만 원 있으면 대출을 5천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토탈 재산은 2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 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외형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해 가시죠? 소개팅 나가서 나 100억짜리 자산가, 빌딩 있는 자산가야, 이렇게들 과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가지고서 재무상태표라는 정보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 등식이란 말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본 등식이란 말 쓰는데 얘는 자산 등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계에서의 표는 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나눠줄 수 있죠.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1월 1일에 재무상태표입니다. 강선생 학원의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식에서 이퀄 기준으로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왼쪽에 있었어요. 2억 원이. 2억 원은 부채가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자본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산이 들어갑니다. 자산.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시면 돼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쓰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우리 회계상에서는 회계만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차변. 따라서 해보세요.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다 라는 말을 써요. 차변.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대변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대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강 선생은 우리 왼쪽을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다 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오른쪽은 오른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냐면 대변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공식상에서 이퀄 기준으로 해서 차변에 자산이 있었고요. 대변에 부채 자본이 있었으니까 표에서도 차변에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써줄 때는 부채 먼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출 받은 게 얼마 있다고 그랬습니까? 5천만 원 있다고 그랬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걸 회계상편으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차입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입금이 5천만 원. 이렇게.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계상에서만 쓰는 저런 단어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저런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계정 과목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계정 과목. 은행에서 빌려온 돈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출. 우리 실무에서는 야, 너 대출 받았어? 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야, 너 차입금 받았어? 차입금 있어?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차입금 5천만 원. 내 돈을 또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금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지만 숫자를 쓸 때는 컴마를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좀 편하겠죠? 자, 내 돈이 1억 5천만 원, 차입금 5천만 원을 가지고서 강 선생 회계학원을 차릴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뭐죠? 건물을 빌려야 되겠죠? 건물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건물을 빌리면서 보증금 주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임차 보증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5천만 원을 줬어요. 혹시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자취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자취방 주인한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증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임차 보증금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 주고 건물을 하나 얻었단 말이죠. 그럼 거기 인테리어를 해줘야 돼요. 인테리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 장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 5천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돈 1억 5천만 원, 대출받은 거 5천만 원, 합의 2억을 갖고 어디에다 돈 쓰느냐라는 얘기예요. 보증금으로 5천만 원 줬고요. 인테리어 5천만 원 했습니다. 자, 인테리어까지 다 끝났으면은 이제 책상도 사갖고 와야 되고 컴퓨터도 사갖고 와야 되겠죠. 집기 비품을 사갖고 와야 돼요. 비품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비품, 집기 비품 2천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2천만 원. 이렇게. 자, 집기 비품을 2천만 원어치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책도 사다 놔야 되겠죠. 그렇죠? 책은 판매하는 거니까 상품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품을 1,000만 원어치 사갖고 왔습니다. 이런 단어들 우리가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런 단어들 지금부터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자꾸 듣게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것들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외워지지 않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겨놔야 되겠죠. 보통예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통예금이 7천만 원 나오겠네요. 보통예금이 7천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1월 1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부채, 빌려온 돈을 차입금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내 돈을 자본금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합의 2억 원을 가지고서 건물 얻을 때 보증금 줬고요. 인테리어 했고요. 집기 비품, 컴퓨터 책상 같은 거 사갖고 왔고요. 교재를 사갖고 왔습니다. 상품. 파는 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문구점에 가면 문구류 팔죠. 다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마트에 가면 전자제품 팔죠. 다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옷가게에 가면 옷 팔죠. 그것도 상품입니다. 비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1월 1일의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는 하면 여기도 2억 원이 나오죠. 2억 원. 빈 공간이 좀 많은 거는 이렇게 우리 사선으로 배운 옛날에 부기 했을 때 사선으로 메꿉니다. 자, 여기도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두 줄을 이렇게 거줘요. 밑에 두 줄을 이렇게 거줘서 끝내게 되는데 이 밑에 두 줄 거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감한다 라는 말을 써요. 마감한다.
끝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이렇게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에서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똑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말을 씁니다. 네, 대변과 차변은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식부기의 특징이 되는 거죠.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단식부기에는 저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지 않습니다. 단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지 않아요. 복식부기만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항상 일치가 된다. 그것은 공식상에서 제가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는 시점, 지금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대출이 있어요? 만약에 신용카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신용카드가 차입금은 아니지만 대출은 아니지만 빚이잖아요. 빚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또는 뭐 미지급금, 신용카드 쓴 건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목록, 뭐 예금 들어갈 테고요, 뭐 비품도 있을 테고요, 뭐 등등등등.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자본금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쪽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개인기업하고 법인기업은 다 똑같은데 자본금 관련된 것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선생 회계학원을 차려보려고 그랬죠. 예상 자금이 2억 원일 때, 자, 내 돈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요. 그러면 대출 받은 게 5천만 원, 그래서 토탈 재산이 2억 원입니다. 자, 지웠으니까 토탈 재산을 자산, 대출 받은 걸 부채, 내 돈을 자본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 등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된다라고 그랬고요. 외형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외형 재계 1위, 2위, 3위 이거는 자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걸 자산 등식이 아니라 이걸 갖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서 네, 재무상태표 등식은 어떤 것을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시험 문제, 기초 자격증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기초 자격증. 자, 1월 1일에 그죠?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12월 31일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예요.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내 재산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내 재산의 변화가 있습니다. 부채, 자본, 네, 금액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도 재산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차변부터. 작성을 할 때는 뭐 차변부터 하든 대변부터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대변은 그죠? 내 돈과 그 다음에 대출금이 있어야 이런 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임차 보증금. 여러분 자차하시는 분들 1년도 안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동이 없어요. 5천만 원. 임차 보증금 변동 없습니다. 인테리어 한 거, 시설 장치. 1년도 안 돼서 인테리어 싹 갈아엎고 다시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변동 없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변동 없어요. 그런데 비품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물건 계속 사올 거 아니에요? 비품은 여기서 2천만 원치 있었는데 필요한 거 뭐 에어컨도 또 사다 놔야 되고 히터도 사다 놔야 되고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비품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원이다 보니까는 학생들 차량 운행을 해주려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 3천만 원. 자동차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 교재도 더 많이 사다 놨습니다. 2천만 원이 됐어요. 교재도 늘어났어요.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에 있는 돈도 통장에 있는 보통예금도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좋죠? 재산은 늘어나야 좋잖아요. 그리고 현금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 금고에 현금도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토탈 자산이 얼마일까요? 1억 원에다가 1억 6천, 1억 8천, 9천, 2억 9천만 원이네요. 그죠? 토탈 자산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밑에 두 줄 이렇게 크면 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장사를 시작할 때 내 재산은 2억 원이었었는데 장사를 시작할 때 내 재산은 2억 원이었었는데 1년이 지나서 내 재산은 2억 9천만 원이 됐단 말이죠. 보증금 변동 없었고요. 인테리어 변동 없었고 비품 늘어났죠. 비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역시 마찬가지 늘어났고요. 상품도 늘어났고 통장에 있는 돈도 늘어났고 현금도 1,000만 원씩이나 있습니다. 나 2억 9천만 원 자산가야 라고 했더니 잘 들어봐요. 나 2억 9천만 원 자산가야 라고 했더니 소개팅 상대방이 대출이 있어? 라고 묻는단 말이죠. 대출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이 중에 대출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년 뒤에 내 재산이 2억 9천만 원이야. 야, 네 재산 얼마야? 나 보증금 5천만 원에 뭐 인테리어 한 거, 비품, 차, 상품, 예금, 뭐 현금 다 하니까 글쎄 내 재산 한 2억 9천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와, 너 부자다. 야, 근데 너 혹시 대출 있니?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쵸? 대출금, 차입금이 장사를 시작할 때는 얼마였었습니까? 5천만 원이었었어요. 5천만 원이었었는데 1년 동안 좀 갚고 3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 대출금 3천만 원이 있어. 야, 그거 말고 또 뭐 카드빚이나 뭐 이런 거 있어? 참, 그죠? 여기 봐요. 임차보증금 시설장치는 변동이 없었는데 비품이 늘어났잖아. 카드 긁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차량 운반구가 생겼잖아. 이 차가 여러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차 끌고 다니시는 분 중에 나는 100% 현찰 주고 샀다. 빚 없죠. 근데 솔직히 선수금 10% 내고 나머지 다 할부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다 빚이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차 산 거 빚이잖아요.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빚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품 늘어나고 차 늘어난 것만큼 만약에 할부나 카드를 이용했으면 그것도 빚입니다. 그래서 야, 솔직히 2천만 원 할부했어. 그지? 어쩐지 너 차 3천만 원짜리 있길래 와 좋겠다라고 했더니 다 할부네.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지급금. 할부로 사는 거 미지급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야, 또 있어? 또 있어. 여기 상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 상품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만 원만큼 늘어났죠?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상거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외상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빚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헷갈려라. 뭐 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야, 더 이상 빚 없어. 진짜 이게 다야. 은행에서 빌린 돈은 5천만 원 했었는데 2천만 원 갚았어. 그래서 3천만 원 있고 차나 비품 할부로 사온 거, 카드 할부로 사온 거 2천만 원 있어. 그리고 상품 외상금거 500만 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미지급금도 외상으로 한 거고 외상매입금도 외상으로 한 거죠. 근데 왜 저렇게 갈라주느냐면 우리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똑같은 말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만약에 25살이신 분이 있어요. 저랑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자, 홍길동님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홍길동이 저한테 그럽니다. 네, 2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뜻은 됐지만 단어 선택이 잘못됐잖아요. 연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동영상에서 저한테 동영상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계셨었는데 선생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요. 나는 그분의 나이를 모르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나한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으면은 조금 기분이 거시기 하잖아, 그죠? 네. 그렇다고 연세를 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나이냐, 연세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상품이냐, 상품이 아니냐에 따라서 회계는 뒤에 가서 더 배우니까 이 단어는 여기까지만. 상품일 때는 외상거 쓸 때 외상매입금이란 말 쓰는 거고, 차량 운반구나 비품처럼 상품이 아닌 것들은 외상거 쓸 때 미지급금으로 쓴다. 일단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저 뒤에 가서 그 다음 강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나 빚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 없어, 빚. 진짜야, 진짜. 이게 끝이야.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고요. 부채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본금이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이 5,500만 원 빼주면 얼마 나오죠? 2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2억 3,500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시면 자본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자산에서, 이게 자산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시면 자본금이 나오죠. 그 여러분들, 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데 1월 1일에는 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12월 31일에는 내 재산이 2억 3,500으로 늘어났어요. 8,500만 원만큼 늘어났습니다. 돈 벌었다는 얘기죠. 네, 이것을 우리는 요 속에 내 돈 버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회계를 안 배웠을 때 몰랐잖아요. 그렇죠? 안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표시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잖아. 표시 안 해줘도,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표시 안 해줘도 내 재산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3,500으로 늘어났으니까는 8,500만 원 벌었구나.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들은 배우셨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회계를 아직까지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모르잖아요. 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이번 연도에 벌은 돈이다 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당기 순이익이 8,500만 원이 있다.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8,500만 원이다. 그러면 회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벌은 돈이 8,500만 원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2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손가락 보세요. 이 속에 당기순이익이 8,500만 원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밑에 두 줄 그어서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초재무상태표를 보고서 기말재무상태표랑 비교를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8,500만 원 나온 걸 아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8,500만 원이 어떻게 계산이 됐을까요? 자, 2억 3,500만 원하고 1억 5천만 원하고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2억 3,500만 원 자본금은 자본금인데 12월 31일의 자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말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1월 1일의 자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기초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자본. 그래서 기말자본 2억 3,500에서 2억 3,500만 원에서 기초자본이 얼마라고 그랬죠? 1억 5천만 원. 네, 빼주시면은 얘를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8,500만 원 나오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재산을 가지고 순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재산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재산법.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반대로 숫자만 써볼까요, 여러분들? 숫자만 써볼게요. 얘가 2억 3천, 1억 2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 기초자본이 1억 5천만 원인데 쪼그라들었죠? 마이너스 3천만 원 쪼그라들었어요. 마이너스 3천만 원 쪼그라들면 뭐겠습니까? 당기 순손실이라는 말을 쓰겠죠. 당기 순손실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 내 재산을 가지고서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순재산. 자본을 순재산이란 말 쓰고요. 자산은 총재산. 자산은 총재산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서 구했다라고 해서 재산법 등식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식 벌써 3개 나왔어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등식 나왔고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재무상태표 등식 나왔고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 순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면 제3법 등식이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회계 흐름에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 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말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간단하게 오늘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난 대출금 없다. 돈만 갖고 따져봐요.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만 따져보세요.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들 거 간단하게 써볼까요? 여러분들 거 간단하게 오늘 날짜, 뭐 1월 1일 날짜에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하면 나 지갑에 현금이 10만 원이 있어요. 나 지갑에 현금이 10만 원 있고 나 통장에 돈이 뭐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있고요. 나 정기 적금이 있는데 정기 적금이 뭐 1000만 원 있어요. 굳이 회계 용어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탈 재산이 1510만 원이죠. 이거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현금 100만 원. 1600만 원이에요. 네. 1600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 대출금 없는데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뭐가 되느냐면 자본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본금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점,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돈을 벌면 12월 31일에 얘네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깨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거 작성을 한번 해보셔서 자신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하게 지낼 건지 말 건지를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우리 보고서 중에서 재무상태표까지 살펴봤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아까 정보 제공해 줄 때 재무상태표 밑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